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선 처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서해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있는 핫스팟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여기에 그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 발언 중 핵심 부분을 뼈대로 삼아서 제가 이 살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깊게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세뇌 탈출 자격 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냥 윤 대통령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이 말 보면서 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 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 우리 서해와 서북 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불과 한 20글자 되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명확하게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 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3월 26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1875년 3월 26일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폭침됐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1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미워합니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서 아주 흉측한 해코지를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워낙 정신들이 없고 막 괴담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당해년도에 기념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9시 넘어서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3월 26일이면 좀 추워요, 밤에. 추울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밤에 5년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해서 많이 모였을 때 한 2,000명까지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저로서는 도리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서해 수호의 날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서해가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위험하고 높은 지역이다, 이것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결국 중북에 대한 억지 및 제압은 서해에서 결판난다, 그 얘기가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죠. 이 서해는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천해입니다. 저게 천해, 리터럴 씨라 그러죠. 일단 서해는 북한뿐이 아니라 중국과도 마주보고 있죠. 이제 서해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의 저 붉은색을 칠한 데는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냐? 샹하이 닝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산둥반도를 거쳐서 텐진, 베이징을 거쳐서 저기 다롄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입니다. 중국의 핵심 벨트죠. 저기서 이제 아닌 데는 이제 그 타이완 앞에서, 그러니까 푸지안, 저장 남쪽에서 푸지안, 그 다음에 광동, 거기만 제외되는 겁니다. 중국의 해안 벨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제 인천, 서울에서부터 이제 목포까지, 제주까지 쫙 연결이 되는 그러한 한국도 핵심적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로 요번에 계속 진입하고 있잖아요. 저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해는 잘 진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서해 한가운데에는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공항이 있기도 하죠. 서해는 보통 바다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방어하기가 가장 어려운 바다입니다.
제주 밑에서부터 신의주 다이랜까지 약 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약 3분의 2, 5분의 3이 수심 50m 이하입니다. 지도에는 저게 이제 그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죠, 바다에. 예, 그 붉은색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네, 미국의 그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gency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 거기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그 전 세계 바다 해저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것의 바탕에서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지도에서 이제 그 노란색,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그러니까 귤색은 저게 100m 라인입니다. 그러니 서해가 얼마나 낮은 바다인지 알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물동량이 많고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천해입니다. 천해로서는 제일 넓을 거예요, 저게. 그리고 물동량 엄청 많죠, 천해인데도. 또 군사적 긴장도 제일 높고. 자, 저런 아주 아주 특이한 바다예요, 서해라는 데가. 그런데다 여기가 조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물, 더운 물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음탐을 굉장히 방해해요. 찬물, 더운 물이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수면은 뭐 17도, 15도인데 10m 아래로 날아가면 7도가 돼버리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음파 탐지가 매우 어렵죠. 수중 감시 정찰이.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냐면 조류를 타고 서로 엇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아래와 양옆으로 막 엇갈려요.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100m 갈 때는 뜨뜻한 물인데 거기 딱 지나면 갑자기 물이 차지고 뭐 이래요. 위아래로도 엇갈리고 양옆으로도 엇갈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수중 감시의 원리는 음파의 속도를 이용한 건데요. 음파의 속도는 수온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축은 그러니까 섭씨 온도입니다. 세로축은 그 수중에서의 음파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예를 들어서 0도씨에선 수중에서의 음파 속도가 1400m인데요. 20도씨가 되면 수중에서의 음파 속도가 1480m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음파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음파의 띵 하고 음파를 쐈다가 반사되는 것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음파 탐지기가 전제한 그 수온보다 실제 수온이 약 10도 정도 높을 경우에 300km 바깥의 물체는 270km 바깥에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파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기가 서해가 절에서. 그 다음에 서해는 또 그 엄청난 숫자의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배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왕왕거리는 소음의 에코체인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음, 저기서 나오는 소음, 또 다른 군데서 나오는 소음, 다른 군데서 나오는 소음이 소음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 음파 탐지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저 좌빨 국회의원들이 경계 못한 것도 책임 아닙니까? 그때 유시민인가 뭐 그랬나? 뭐 그 좌빨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못나서 얻어맞았지 마. 이 소리를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거 보고 야, 너 거기 가서 좀 경계나 서봤냐? 저 황당하더라고. 그 말 듣고 어떻게 저렇게 야비한 소리를 하지? 유시민이 그랬나? 아니면 저기 노회찬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기억은 안 나요. 예, 그쪽에서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때 그 음향 탐지기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극악하니까 저게 상대방 그 잠수정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뢰가 오는지 안 오는지조차 모르고 뻥 얻어맞는 겁니다. 그냥 몸빵 하는 거죠. 예,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런 극악한 바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 해군도 작전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군인이 서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런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는 작전 개념 자체가 없어요, 미 해군에도. 또 다른 나라의 무기도 서해를 못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저런 특이한 조건에 포커스를 맞춘 무기 개발이 없죠. 개발하는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야, 이 동북아시아의 서해 같은 데는 다른 데 없으니까 저게 저런 데서 그 요구되는 특이한 기능들을 반영한 무기를 당연히 아무도 안 만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해는 오직 우리의 군인, 우리의 무기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바다입니다. 저 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무기가 약했기 때문에 영웅들이 숨졌던 겁니다. 그래서 서해를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 무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저 서해 수호의 날 그 자리에서 더욱더 비장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기리는 분들이 아직 우리의 힘과 무기가 약했을 때 오직 생명과 피로써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우리의 함정은 저들의 비열한 기습을 압도하거나 감지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포대는 저들의 원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취약했습니다. 그 포대에는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대포를 쏘면 어디서 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대포병 레이더가 구식이고 열을 받아서 하루에 특정 시간 일부만 좀 가동하고 나머지는 멈춰놓는. 그래서 원점을 제대로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격한 포탄의 탄착은 정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모여서. 그 얘기는 뭐냐. 상대방 원점은 잘못 계산했지만 아무튼 그 계산한 원점대로는 제대로 포격을 가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본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외국에서. 예. 참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무기가 약했기 때문에 저렇게 꽃다운 생명들이 숨진 겁니다. 예, 만만히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 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예, 참 그렇죠. 보면 다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죠. 예. 근데 우리 힘이 약해서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이 뭐 몸빵에서 옆구리로 막아라 그렇게 오다를 때렸었잖아요. 그때 그 지침이 그 DJ 때 만든 지침이 그냥 갈겨버려라가 아니라 옆구리로 막으면 상대방한테 타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 때 그래서 숨졌죠. 예. 그리고 이제 무기도 약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참 그런 그 약점을 노리고 아주 비열하게 도발을 하는 건데, 참 그렇게 해서 숨진 우리 영웅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으로서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 그 국방 전략 그다음에 무기 체계 이거를 정확하게 컨셉을 잡아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항모 얘기 오늘도 많이 비판할 텐데 솔직히 까고 말할게요. 저한테 그렇게 항모 가지고 너 시비 걸지 마라 하는 사람한테 그래 당신 그러면 당신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그거를 슬퍼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당신 뭐 했어? 나는 5번이나 나는 제사 지냈어. 밤에. 공개적으로 추모식 열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서해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왜 강구영이가 떠드는 함재기 같은 소리가 개소리인지가 그냥 느낌이 와요. 오늘 그 얘기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악의 천해인데 이걸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기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달라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작전 환경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긴장 지역인 서해를 보다 잘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항모파의 거두인 그 해군 참모총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김머식인가 그 바로 날려버리고 그 좀 판을 정리를 했고 지금 이제 국회가 여전히 저놈의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중국당인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눈치 보느라고 무슨 방사청에서 무슨
저기 뭐야 그 국방부에서 무슨 타당성 조사 이런 거는 옆구리로 슬슬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김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면 이제 항모 같은 소리 쑥 들어가요. 강구형이 민주당한테도 잘 보이고 그러려고 지금 저 아주 개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뭔데 함재기를 가지고 떠들어? 자, 먼저 이제 미사일 무장 고속 순찰함이죠. 저걸 이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이라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지를 몰라요. 저 순찰함입니다. 그러니까 코르벳이에요. 코르벳인데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무장 고속 순찰함이죠.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이미 이제 미사일로 무장한 고속 순찰함이 이게 완편됐을 겁니다. 뭐 거의 한 20대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40노트급 이상이어가지고, 저런 게 있어야 이제 상대방이 겁을 먹죠.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이제 상대방 작살 내는 거니까, 그리고 상당한 스텔스 형상이 돼 있고요. 저게 이제 400, 한 4, 50톤 될 겁니다. 네, 400, 그런 데다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저거 보이는 것보다, 저거 실제보다 훨씬 작은 굉장히 소형 어선쯤으로 나타날 거예요, 레이더로는. 그런 애가 70km, 시속 70km로 퍽 튀어나오니까 상대방은 거의 자지러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아래 200톤급으로 로켓 무장 고속 순찰정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신형 참술이라고 아마 부를 겁니다. 유도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고요. 저 70mm 유도 로켓인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조그만 배들은 저 유도 로켓 한 방 맞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저게 또 수십 척도 아마 완편돼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강의 호위함, FFX 배치 3. 이게 뭐 급도 그렇고 맨날 이름이 저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냥 영어명으로 기억해요. FFX 배치 3가 첫 선도함이 4월달, 내일 모레 이제 시작되는 4월달에 진수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배가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다중밴드 통합 마스트를 갖기 직전 단계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복합 센서 마스트가 구형됐습니다. 그래서 저 마스트를 보면 그 통합 마스트 비슷하잖아요. 위에 뭐 뾰족하게 하나 서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저게 스텔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저게 그 톤수도 꽤 높을 거예요. 저게 한 4,000톤급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저게 옛날 구축함보다 낫다고요. 또 대잠 기능도 잘 갖고 있어요. 그 소나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고, 헬기도 내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복합 센서 마스트가 이제 몇 년 후에 KDDX 차기 구축함으로 갈 때는 이게 다중밴드 통합 마스트로 가요. 세계 거의 최첨단이죠. 아마 구현이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KDDX를 지금 설계 중이죠. 이게 또한 세계 최강의 차세대 구축함이고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스텔스 구축함이 되죠. 이지스 시스템은 저게 KDDX 배추 1부터 그러나 배추 2부터 그러나 그런데 그 요격 미사일이 국산이 됩니다. 저게. 레이더는 세계 최강의 국산 다중밴드 통합 마스트가 될 거고요. 요격 미사일은 배추 1부터인가 배추 2부터인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드 혹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또한 세계 최강급의 국산 음탐 소너가 딸리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배를 잘 짓듯이 이 군함과 잠수함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실 때 저게 이제 통합 마스터인데요. 저 통합 마스터가 되면 이제 스텔스 형상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레이더로 보게 되면 저게 뭐 작은 한 3,400톤, 저게 8,000톤짜리인데 3,400톤, 4,500톤짜리 좀 사이즈가 되는 어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혼란되죠. 레이더에 안 나타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뿐만이 아니죠.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제 이 초고속 초소형 순찰정인데 저걸 아마 초고속 수상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정 그러면 배는 다 수상에 뜨지 그러면 수중에 뜨냐. 그래서 저는 목적이 뭔데 저게 순찰정이거든요. 파트롤 보트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십 톤밖에 안 돼요. 또
엄청나게 빨리 달리죠. 제가 거의 시속 한 100km, 110km 달릴 겁니다. 그게 또 유인도 있고 무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수의 이런 그 경무장, 초고속, 초소형 순찰정을 유인 혹은 무인으로 운영을 해야, 예, 이제 상대방을 이제 완전히 압도하기도 하고, 또한 급변 사태 때 신속한 침투 작전을 펼칠 수도 있겠죠. 저기에 사람 태워서 이제 뭐 10명, 20명 태워서 보내면 그게 침투 부대가 되니까. 저게 시속 100km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천 앞바다에서 뜨면 1시간 이내에 저기 뭐야 그 해주 앞바다 간다는 얘기죠. 예. 좀 무서운 얘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숙한 디젤 전기 방식 잠수함인데 이게 이제 연료전지를 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믿어지지 않게 한 3주씩 물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가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저걸로써 이제 말하자면 핵이 아닌 잠수함의 이제 이제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게 아마 SS3급이죠. 3급에 지금 배치 1인가 배치 3까지 갔나 그래요.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만들어요. 이제는 저기 들어가는 저것도 좋고 저기 어뢰도 좋고 소나도 좋고 또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저거보다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이제 공격 원잠이 되는데 공격 원잠이 되면 원래 이제 바람직하게는 한 수심이 최소한 200m는 돼야 되거든요. 공격 원잠은.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동해 정도가 제일 맞고 사실 우리 관할 구역에서는 공격 원잠은 억지로 하면 100m보다 좀 깊은 곳, 그러니까 제주 남쪽 바다에서 대한해협 일부 구간 그런 데가 이제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데가 되겠죠. 공격 원잠이 되면 그 그래도 한 5, 6천 톤 될 테니까 좀 서해로는 좀 버겁죠. 네.